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선의 성군으로 알려진 세종대왕이 단 한 번 분노를 삼키고 선택한 가장 잔혹한 판결에 관한 기록입니다. 왕의 딸이자 한 여인이었던 정선공주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정선공주의 장례가 치러지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사내를 당장 끌어내라. 그 말이 떨어지기까지 세종대왕의 손은 노이의 관 옆 기둥을 움켜쥔 채 한참을 떨고 있었다. 칼을 뽑으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세종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그 선택이 훗날 죽음보다 잔혹한 벌로 이어질 줄은 그 순간에 세종조차 알지 못했다. 이 끔찍한 장면이 벌어지기까지에는 지금 들어도 믿기 힘든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다. 빈소 한가운데에는 막내 누이 정선공주의 관이 놓여 있었다. 아직 20해를 조금 넘긴 나이. 관 위에 덮인 흰 천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였고 향연기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옆 상주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사내는 하품을 하고 있었다. 정선공주의 남편 남미였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까? 장례식장, 그것도 왕실의 빈소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 순간 세종은 깨달았다. 이 비극은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선공주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아이였다. 늦은 나이에 얻은 딸이었고 피로 권좌에 오른 태종조차 그 아이 앞에서는 손끝이 조심스러워졌다고 전해진다. 궁 안에서 공주의 웃음소리는 귀했고 그 존재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선공주는 조용했고 스스로를 앞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그 성정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놓이게 했다. 이 아이는 걱정할 것이 없다. 태종은 늘 그렇게 말했다. 세종 역시 그 말에 기대어 있었다. 왕의 딸로 태어난 아이는 최소한 함부로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는 너무 늦어서야 드러났다. 혼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공주에게 혼인은 선택이 아니었다. 가문과 가문이 맞물리는 일이었고 정치는 언제나 개인의 삶보다 앞섰다. 남미는 겉으로 보기에 흠이 없었다. 공신의 후손이었고 언행은 단정했으며 누구 앞에서도 예를 잃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누이를 잘 부탁하네. 세종의 말에 남미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목숨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었음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다. 혼례날 정선공주는 말이 없었다. 붉은 비단 아래에서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긴장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날의 침묵은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었는지도 모른다. 사람은 위험을 이성보다 먼저 감지하기 때문이다. 혼인 이후 공주는 점점 궁에서 멀어졌다. 얼굴을 보자는 말에는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몸이 조금 불편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라버니. 괜찮다는 말은 유난히 자주 반복됐다. 그러나 그 반복의 이유를 그때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왕은 모든 것을 캐묻는 존재가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소문은 천천히 쌓였다. 남미가 밤을 집 밖에서 보낸다는 이야기, 술자리가 잦는다는 이야기, 집안의 물건들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소문이었다. 증거 없는 분노는 경계해야 한다는 판단이 앞섰다. 그 신중함은 결과적으로 정선공주에게 침묵의 시간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공주를 모시던 사람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전하, 공주마마의 기력이 눈에 띄게 쇠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조차 즉각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병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선공주는 끝내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맞았다는 말도 모욕을 당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금씩 말라갔다. 몸이 먼저 무너졌고 마음은 그 뒤를 따라갔다. 그 침묵이 얼마나 큰 절규였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정선공주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아직 분노도 복수도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죽음은 우연도 병도 아니었다. 아직도 참으실 겁니까, 전하?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종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어왔던 자신의 선택이 누이를 얼마나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는지 이미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비극이 여기까지 흘러온 데에는 결코 우연이라 부를 수 없는 아주 잔인한 이유가 있었다. 혼인 뒤의 삶은 정선공주에게서 조금씩 빛을 앗아갔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사소한 변화였다. 궁에 들르던 발걸음이 줄었고 편지의 글줄은 점점 짧아졌다. 왕실의 딸이었지만 공주는 스스로를 지워가듯 살아가고 있었다. 세종은 그 침묵을 적응이라 오해했다. 여인의 삶이란 혼인 뒤 달라지는 법이라며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러나 닫힌 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남미는 혼례가 끝나자마자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낮에는 점잖은 채를 했고 밤이 되면 집을 비웠다. 술과 노름, 기생집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공주가 가져간 혼수와 장신구가 하나둘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지만 세종은 재산 문제에 왕실이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넘겼다. 그 판단이 얼마나 비정했는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정선공주는 점점 말라갔다. 얼굴에는 웃음이 남아 있었지만 눈에는 늘 피로가 깔려 있었다. 시중을 들던 이들이 조심스럽게 전한 말이 있었다. 공주마마께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그 말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세종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듣는 순간 자신이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폭력은 늘 그렇게 시작된다. 처음에는 소리였다. 고함과 모욕, 사람의 존엄을 조금씩 갉아먹는 말들. 공주는 맞서지 않았다. 맞서 싸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였기 때문이다. 왕의 딸로 자라며 배운 것은 참는 법과 버티는 법뿐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라 믿었다. 괜찮습니다. 세종이 보낸 사람 앞에서도 공주는 그렇게 말했다. 괜한 소문이 오라버니 귀에 들어갈까 염려될 뿐입니다. 그 말은 공주를 보호하려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가해자를 숨겨주는 말이기도 했다. 공주는 끝까지 남편을 고발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남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은 말에만 머물지 않았다. 공주의 몸에 남은 멍은 옷 속에 가려졌고 이유 없는 병색으로 설명되었다. 세종은 그 설명을 받아들였다. 왕은 모든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공주를 홀로 두는 선택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태종이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였다. 그제야 흩어져 있던 말들이 하나로 모였다.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는 사실, 공주가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태종의 분노는 컸다. 당장이라도 남미를 불러 문책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분노조차 끝내 칼이 되지는 못했다. 출가한 딸의 집안일에 왕이 깊이 개입할 수는 없다. 그 말은 핑계가 아니라 당시의 질서였다. 왕실조차 벗어날 수 없는 규범이었다. 그 규범이 공주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두는 그 틀 안에 머물렀다. 태종은 남미를 불러 경고했다. 다시는 공주를 울리지 말라. 남미는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왕조차 함부로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그 확신이 그의 잔혹함을 더욱 키웠다. 태종이 세상을 떠난 뒤 세종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공주를 지켜야 할 마지막 사람은 세종이 되었다. 그는 누이를 더 자주 챙겼고 약재와 음식도 보냈다.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상처 위에 붕대를 덮는 일에 불과했다. 원인은 여전히 닫힌 문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정선공주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다. 몸도 마음도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세종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왕의 자비가 누이를 살릴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무력한지 곧 드러나게 된다. 비극은 이제 멈출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세종은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아직도 놓치고 있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세종은 끝까지 설마라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때 그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비극이 여기까지 흘러온 데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 정선공주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다. 사람의 몸이라기보다는 꺼져가는 불씨에 가까웠다. 음식은 거의 넘기지 못했고 피를 토했다는 보고까지 올라왔다.
의원들은 명확한 병명을 말하지 못했다. 화병이라는 말이 오갔지만 그 말 속에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 진실이 숨어 있었다. 병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병들게 만든 상황이 문제였다는 사실이었다. 그 와중에도 남미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다. 세종이 왕위에 오른 뒤 그는 스스로를 왕의 매제라 불렀다. 그 말 속에는 노골적인 방패가 들어 있었다. 건드릴 수 없다는 확신, 그 확신이 그를 멈추지 않게 만들었다. 세종은 몇 차례 그를 불러 경고했다. 말은 정중했지만 뜻은 분명했다. 공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다. 그 말에 남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사람은 말로는 속일 수 있어도 태도는 숨길 수 없다. 세종은 그 태도를 보면서도 마지막까지 믿고 싶어 했다. 여기까지 왔으면 사람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결정적인 날은 공주가 위독하다는 급보가 올라온 날이었다. 세종은 즉시 사람을 보냈다. 의원을 들이라 명했고 궁으로 모셔오라 지시했다. 그러나 돌아온 보고는 숨을 먹게 만들었다. 남미가 그날 다른 여인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공주가 누워있는 안방의 문을 활짝 연 채로였다. 앞으로 이 집 살림은 이 사람이 맡을 것이다. 그 말을 공주 앞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종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명령을 내리고 나라의 법을 움직여온 왕의 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선공주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 끝내 눈을 뜨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울부짖는 소리도 마지막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세종은 신을 틈도 없이 그 집으로 달려갔다. 방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공주의 몸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였고 입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광경 앞에서 왕이라는 이름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너무 늦게 도착한 오라비뿐이었다. 그런데 방 한켠에 남미가 서 있었다. 슬픔도 당황도 없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공주를 2번 죽이는 말이었다. 장례는 국법에 따라 치러졌다. 궁중의 절차는 완벽했고 형식에는 흠이 없었다. 그러나 상주 자리에 앉은 남미는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하품을 했고 음식을 찾았다. 그 순간 세종이 빈소로 들어섰다. 향을 들고 들어선 그의 눈앞에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다. 공주의 관 옆에서 남미가 고기를 씹고 있었다. 기름진 입술을 닦으며 트림까지 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그것은 폭발하는 분노가 아니라 완전히 식어버린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감각이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짓을 하느냐? 그제야 남미는 세종을 보았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능글맞은 웃음이 스쳤다. 그 표정이 세종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을 무너뜨렸다. 칼자루에 손이 갔다. 당장 베어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공주가 남긴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들까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세종은 칼을 거두었다. 그날 세종은 결심했다. 죽음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알게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는 복수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피로 끝나는 복수가 아니었다. 죽이지 않겠다고 해서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그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세종은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이 모든 사태가 여기까지 흘러온 데에는 단 한 번의 분노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오만과 착각이 있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세종은 명을 내렸다. 남미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즉시 유배를 보내라는 명령이었다. 그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최소한의 질서였다. 국상 중에 저지른 폐류는 명백한 죄였고 왕실의 사위라 해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처분조차 그 사내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 유배길에 오르면서도 남미는 소리를 질렀다고 전해졌다. 억울하다는 말, 자신이 공신의 후손이라는 말, 왕실의 체면을 들먹이며 항의했다는 말까지 이어졌다. 그 보고를 들었을 때도 세종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미 말이 통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배는 벌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시험이기도 했다. 사람은 고립 앞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그곳에서 반성하며 조용히 살았다면 세종은 아이들을 위해 더는 손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미는 끝까지 그 기대를 배반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자신을 왕의 매제라 불렀다. 지방 관리들을 협박했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았다. 주먹을 휘두르고 관청을 업신여겼다. 그곳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권력은 그에게 책임이 아니라 여전히 쾌락이었다. 상소가 쌓이기 시작했다. 남미가 사람을 때렸습니다. 남미가 땅을 빼앗았습니다. 남미가 관리를 모욕했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세종의 손은 조금씩 굳어갔다. 한 번의 자비가 괴물을 키웠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관청 습격이었다. 국가의 기물을 부수고 관리들을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 순간 세종은 이 일을 더 이상 사적인 감정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이것은 누이의 복수가 아니라 나라의 법이었다. 즉시 체포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 그 명령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인내의 끝이 담겨 있었다. 남미는 포승줄에 묶여 세종 앞에 끌려왔다.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소리쳤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며 왕실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외쳤다. 세종은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분노는 이미 지나갔고 남아있는 것은 차가운 경멸뿐이었다. 그제야 분명해졌다. 이 사내는 처벌로 고쳐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사형을 명했다면 모든 것은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그 선택 앞에서 멈췄다. 정선공주가 남긴 아이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이 역적의 자식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 이 비극은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신하들이 나섰다. 전하, 죄는 죽어 마땅하오나 아이들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 말은 세종의 가슴을 가장 깊이 찔렀다. 공주는 죽어서도 아이들을 남겼고 그는 그 아이들을 또다시 벌의 도구로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세종은 다른 길을 택했다. 죽음보다 더 오래가는 길이었다.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남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는 아직도 이 판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세종은 명을 이어갔다. 신분을 모두 박탈하고 서인으로 강등하라. 누구도 그와 말을 섞지 말라.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도 주지 말라. 길에서 마주쳐도 눈길조차 주지 말라. 살아있으되 사람으로 대하지 말라. 그것은 죽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삶이라 부를 수도 없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형벌. 세종은 그것이 이 사내에게 가장 합당한 벌이라 판단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이 아니라 외면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남미는 살았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뿐이었다. 그 시간이 그를 어떻게 말려 죽일지 세종은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아무도 그 사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것이 세종이 내린 형벌이었고 동시에 마지막 판결이었다. 이 모든 결말이 이렇게 흘러오게 된 데에는 권력을 죄책감 없이 휘두른 한 인간의 오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남미는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다. 문서에도 명부에도 사람들의 입에도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다. 그는 숨쉬고 걸어 다녔지만 그를 향해 말을 거는 이는 없었다. 처음에는 그조차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여전히 자신이 왕실의 인척이라 믿었고 언젠가 다시 불려갈 날이 올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주막에 들어가 고함을 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술을 내오라. 그러나 주모는 그를 보지 못한 사람처럼 지나쳤고 다른 손님들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가 화를 내면 사람들은 자리를 피했다. 욕을 퍼부어도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은 칼보다 깊게 그를 베어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몸이 먼저 무너졌다. 옷은 헤어졌고 얼굴은 말라붙었다. 한때 왕의 매제라 불리며 거리를 활보하던 사내는 어느새 시궁창 근처를 떠도는 존재가 되었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 그는 맞서지 못했다. 맞설 이름도 지킬 체면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말을 걸면 모두가 외면했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은 허공을 갈랐다. 살아있으되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세종이 선택한 벌이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남미는 그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 어느 겨울날 그가 길가에서 쓰러졌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세종은 그 소식을 자세히 묻지 않았다. 이미 그 사내는 그의 판단 속에서 끝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남미는 거적에 쌓여 이름 없는 곳에 묻혔다고 전해졌다. 조문도 통곡도 없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 맞이한 마지막 장면이었다. 그의 죽음으로 세종의 분노가 사라졌느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았다. 분노는 오래 남지 않는다. 대신 후회가 남는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 더 일찍 움직였더라면 공주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끝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성공주가 남긴 아이들은 살아남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수군거렸고 손가락질했다. 아이들은 그런 시선을 견디며 자랐다. 그중 한 아이는 훗날 무예와 학문으로 스스로를 증명했다.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사람들은 그를 조선의 장군이라 불렀고 나라를 지킨 인물로 기록했다. 또 다른 후손은 예술과 삶으로 이름을 남겼다. 공주가 끝내 지키지 못한 삶의 존엄은 그렇게 다른 형태로 이어졌다. 세종은 그 사실 앞에서 오래 생각했다. 역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악인은 잊히고 고통은 남는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람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정성공주의 삶은 짧았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오래 남았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유였다. 세종은 왕이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만큼은 끝내 모든 것을 지켜내지 못한 오랍이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권력은 사람을 증명하지 않는다. 사람을 증명하는 것은 가장 약한 이를 대하는 태도다.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너무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 정성공주의 삶은 짧았지만 그 죽음은 한나라의 왕에게 가장 무거운 결단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권력과 신분 앞에서도 지켜지지 못했던 한 인간의 존엄, 그리고 그 존엄을 되찾기 위해 칼 대신 침묵을 선택한 왕의 기록입니다. 역사는 늘 승자의 이름으로 남지만 때로는 이렇게 잊힌 사람들의 눈물 속에 가장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진 이야기들을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